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에 원서 접수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되어지면 국내에 계시던 분들이든 해외에 계시는 분들 입시 준비하느라고 매우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지원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어야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활동증빙 서류 준비, 그 다음에 지필고사나 면접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보통 이제 3년 특례나 12년 특례 학생들 중에서도 국내 입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경우들이 결국 대학과 학과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대학을 가고 싶어, 나는 이 학과를 가고 싶어 를 고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활동이나 학업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정확히 알고 원서를 쓰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올해 특히 3년 특례 전형에서 관심이 매우 집중되어지는 대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자연계열에서 지필고사가 없어졌죠. 물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자연계에서 다 지필고사가 없어지고 서류 면접 전형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의 지필고사가 없어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거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문제는 서류 전형의 대학이 종전까지는 자연계에서는 4개 정도 대학이었어요. 왜?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과 빠지기 때문에 4개 정도 대학,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정도의 원서 지원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자연계에서 수학 지필고사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서류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총 6개가 만들어진 거죠. 수시 원서 접수가 6개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 전형의 6개 대학을 다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이제 고려대학교의 경쟁률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종전에는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대한 지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과 쪽으로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도 많았다는 얘기죠. 자연계지만 문과 쪽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자연계에서 지필고사가 없어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고려대학교 문과, 인문계 쪽에 대한 영향력도 그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고려대학교 자연계의 지필고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고려대학교의 인문계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려대학교는 지원 자격이 부모 중 1인 이상이 0년으로 3년 이상을 해외 근무한 자로 재직 사업 영업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국과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를 의미하고, 이 내용을 제가 연세대학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이 바뀐 거죠. 특히 이제 자연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단계에서 필기고사 30%, 수학 지필고사 시험을 봤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폐지가 되어지면서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해서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지필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수학 지필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 전형 서류평가를 진행하는 모든 대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문과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고려대와 연세대의 영향에도 다 미치기 때문에 고려대의 이런 전형의 변화는 올해 특히 2022학년도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갖게 되어지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와 면접이 있는데, 서류평가에서는 고등학교 성적, 활동증빙 서류를 하면 수상영역 증명서나 자격증, 어학능력 입증 서류, 기타 학업 성취도 및 학업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우리가 활동증빙 서류라고 하고요. 이러한 서류, 그 다음에 이제 면접고사는 지원학과 계열과 관련이 되어진 기초 수학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 및 표현력, 태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할 수 있고, 면접은 재외국민 전형에서의 비중이 매우 커요.
우리가 면접 그러면 뭐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 너 왜 지원했니, 이런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히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은 직접 간접적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국내 수시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들이 어느 정도 대평가가 되어졌고, 또 국내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일되어진 입시 자료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해외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학력 지표,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출 서류만을 가지고서 학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1단계에서 경쟁률이 높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대학의 경쟁률이 10대 1이 넘지 않는 경쟁률, 그리고 다단계 전형 1단계에서 3배수, 그러면 대부분 경쟁률이 2대1, 3대1 정도의 경쟁률이잖아요.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어느 정도 적정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면접을 통해서 학벌이 결정이 되어진다. 면접이 연세대학교는 40%를 반영하고 고려대학교는 면접이 30%라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30이다 40%라고 하는 수치상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경쟁률, 면접이 가지고 있는 실질 비율이라든가 면접의 유형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 면접의 유형이 약 논술형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면접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7월에 원서 접수하시게 되어지면 그 전 또는 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고려대학교 면접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면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를 보게 되어지면 필수 제출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서류가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진 거는 우리가 2024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의 자소서가 제출되어지지 않아요. 고려대학교는 올해부터 자소서를 폐지했고,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진 대신에 뭐가 중요해졌을까? 당연히 중요해진 거는 활동 증빙 목록, 서류 작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 서류에서는 활동 증빙 목록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학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모집 이런 거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재외국민 전형의 모든 대학들, 특히 우리가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들에 동일하게 주어진 항목이기도 하고, 또 9월 수시에 진행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항목들이 나오게 되죠. 결국은 뭐냐면 1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지원자가 설령 9명이라 하더라도 9명 전체가 무조건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 9명 중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학력 정도가 미치지 못하거나 학업적 적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불합격시키거나 안 뽑을 수도 있다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다분히 경쟁률, 예를 들어서 2명 지원하는데 2명 뽑는데 6명이 지원해서 3대1이야. 경쟁률이 낮으니까 무조건 유리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적 합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쓸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선택한 교과 과목, 이수 교과 과목이 지원한 학과와 적합하냐. 두 번째, 내가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동아리 활동이나 수상결정이나 기타 활동 내역들이 지원한 학과와의 적합성이 있느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지표가 지원한 대학과 학과에서 다른 지원자와 비교했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거고, 특히 고려대에서는 첫 번째 항목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단과대학별 모집, 그러다 보니까 등록률이 거의 100% 등록률이 나오지만 고려대학교는 학과별 모집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부 비선호되어지는 학과에서는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실제 등록률이 90%가 되지 못하는 등록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학업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고려대학교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세종 캠퍼스,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원서를 쓸 일이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원을 안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약학대학의 선발 인원이 있어요. 약대 선발이 있는 학교들은 현재까지는 고려대, 중앙대,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중앙대, 연세대학교, 우석대학교 이 4개 정도 대학이 약대 선발 인원이 확정이 되어진 상태고 전체 의대 선발 대학이 16개 대학이기 때문에 의대를 선발하는 대학이 16개 대학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약대 선발이 있는 학교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5월 정도에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면 약대 선발 대학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하면 표준 학력 지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SAT나 IB나 SAT2나 ACT나 또는 공인어학 성적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고등학교 내에 취득한 성적만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또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재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그와 관련이 되어진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제한 조건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등록률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3년 특례 모집 인원이 68명, 그 다음에 등록 인원이 68명, 그 다음에 등록률이 100%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세대를 선택한 학생들, 연세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연세대에 등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면 2020년도에 3년 특례의 선발 인원이 76명인데 등록 인원이 65명이에요. 9명이 미등록을 해서 등록률이 86.7%. 2019년도에는 75명 모집에 67명이 지원해서 68.9%이기 때문에 상위 대학에서 이렇게 등록률이 90% 이하가 나왔다는 것은 좀 의아하죠. 자, 그러면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자, 75명, 76명을 선발하고 했다고 했는데 실제 등록한 인원이 65명으로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고려대학교 붙은 학생이 다른 대학에 붙으면서 빠져나갔어. 이거죠. 고려대를 붙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를 붙었어. 그래서 연세대로 빠져나갔어. 그래서 미등록이 발생이 됐어. 미등록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추가 모집을 할 거거든요. 추가 모집을 하면 정원을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안 채웠다, 못 채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대학에서 실제 합격이 예상이 되어지는 학생이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 학업의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안 뽑았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거고 고려대와 연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드렸죠. 고려대는 학과 모집이다. 연세대학교는 단과대별 모집이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가 결국은 등록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학과별 모집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첫 번째는 경쟁률을 고려하겠죠.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불리하고 경쟁률이 당연히 낮은 학과가 유리하다는 점. 그러면 경쟁률이 좀 더 낮은 학과에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경쟁률을 고려할 거고 두 번째 성경을 써야 되는 거는 경쟁률이 낮다고 무조건 뽑히는 게 아니에요. 경쟁률이 낮은 학과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과적 적합성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지 못하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반영시켜서 경쟁률과 학과적 적합성을 고려해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게 되어지면 고려대학교는 인문계에서 38명,
자연계에서 37명 정도를 선발해서 총 75명을 선발하는데 지원 인원이 454명, 전체 경쟁률은 6.05대 1, 자연계의 경쟁률이 5.77, 그 다음에 인문계의 경쟁률이 6.30이죠. 그러면 연세대학교와 좀 다르죠. 연세대학교는 일반적으로 재외국민 전형의 특징은 자연계의 경쟁률이 높고 인문계의 경쟁률이 낮다. 대신 9월에 지원하는 수시, 한국의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수시 전형은 인문계의 경쟁률이 높고 자연계의 경쟁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재외국민 전형은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이 높고 인문계열의 경쟁률이 낮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자연계의 경쟁률이 낮고 인문계의 경쟁률이 높죠. 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결국 인문계열은 서류평가 전형이었거든요. 전년도도 1단계 서류평가,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플러스 면접을 반영하는 전형이었는데 고려대학교 자연계의 2단계에서는 30%를 필기고사를 반영했던 거야. 수학을.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의 원서를 쓰기가 어려운 거고, 두 번째 일부 학생들은 인문계열 쪽으로 원서를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인문계의 경쟁률이 몰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022학년도는 고려대학교 자연계의 지필고사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인문계열의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년도와 경쟁률이 바뀔 상황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고려대학교 인문계 자연계열의 경쟁률만 보고 원서를 쓰지 마시고 이런 입시의 변화, 전형의 변화가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하고 어떤 학과에 경쟁률이 몰리게 되어질지를 예측하시고 원서를 쓰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류평가 전형에 대한 경쟁률을 보게 되어지면 연세대부터 고려대까지 보면 고려대의 경쟁률은 높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6.05대 1, 6.47대 1이기 때문에 사실 연세대보다도 고려대의 경쟁률이 낮고 연세대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대학들보다 경쟁률이 낮죠.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지필고사, 이게 학습 부담이 크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자연계열의 범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습의 범위도 크고 난이도가 높다 보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학생들이 쉽게 원서 지원이 어렵죠. 서류 전형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력 지표의 우수성도 되게 높아야 돼. 대부분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들어와야 돼. 근데 거기에다가 수학의 난이도가 높아.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습 부담이 매우 크거든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고려대학교 수학 지필고사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도 어렵고, 또 국내에서 지필고사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평가에 약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낮아졌는데 올해 이제 전형이 바뀌게 되어지면 고려대는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한 8대 1이나 9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고려대가 경쟁률이 높게 되어지면 연세대의 경쟁률이 다소 낮아지거나 특히 이제 서강대나 성균관대 쪽의 경쟁률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고려대에 원서 쓰시는 분들은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도 전년도가 6.47대 1이었다면 적어도 8대 1이나 9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 계열의 지원 현황과 자연 계열의 전형 현황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대부분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특정 대학이나 학과로 대부분 다 몰리고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경영대학의 모집 인원이 8명인데 지원 인원은 61명이고 경쟁률이 보니까 7.63대 1, 국문과가 약 8대 1 정도, 그 다음에 사회학과가 12대 1 정도 나오니까 쭉 보시게 되어지면 뭐 이렇게 이제 한 명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경쟁률의 변화를 크게 이때는 4대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8대 1이 되어진다면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거는 문과 쪽에서 경쟁률이 대부분 몰리는 쪽은 어느 쪽으로? 경영이나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경쟁률이 몰린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과대학, 어문 계열 쪽은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도고동문학과 같은 경우는 한 명 모집에 2명 지원했어요. 그 다음에 불문과는 4명, 중문과 5명, 그 다음에 일월문학과 4명 정도라고 보면 1단계 비수가 3배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원서 지원이라면 대부분 다 1단계로 통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념할 점이 이거거든요. 봤더니 경영학과를 원서를 쓰려 때는 경쟁률이 높아. 그쵸? 높아.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은 한문학과 같은데 요거는 좀 만만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불어불문학과나 동문과는 2명밖에 지원했으니까 여기다 원서를 쓰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 틀리지 않아요. 그쵸?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게 잘못되지 않았는데 꼭 명심할 거. 뭘 명심해? 고려대학교는 미충원 인원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 등록한 학생들의 비율이 90%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를 안 뽑았다는 거예요. 왜 안 뽑았다는 얘기냐면 특히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학업적 적합성이나 학과적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대학에서 안 뽑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수한 교과 과목, 내가 선택한 교과 과목, 내가 선택한 표준화 학력 지표의 적합성이 유지가 되어지는지,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이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라든가 1단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부족한 학력 지표라 하더라도 합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인문계 쪽에서 경쟁률이 집중이 되어지는 구간들은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경영이나 사회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경쟁률이 4대1, 5대1 정도밖에 경쟁률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낮은 경쟁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정치외교, 경제, 통계, 국제학부, 미디어 대부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들을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어디다 원서를 써?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학력 지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부분 희망하는 쪽으로 몰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경영학과, 국제학과, 미디어 학부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 원서를 썼겠지. 왜냐하면 미디어 학부는 좋은 학과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 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내 입시의 생각 방식이고 해외에서의 생각 방식,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의 생각 방식은 미디어 학과가 높으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다 썼겠지가 아니라 좋은 학과니까 애들이 많이 썼겠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학력 지표가 우수한 학생들도 썼지만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희망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특례 전형은 모든 과에서 성적대가 분산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분산되어져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학과가 지금 보니까 통계학과를 예를 들어 통계학과가 8대1이고 그 다음에 좀 인기가 없는 학과가 보건정책학과가 예를 들어 행정학과가 좀 인기가 없는 학과라고 합시다. 이렇게 행정학과라고 하지 말고 좀 인기가 없는 쪽이라고 하면 노원어문학과라고 합시다. 노원어문학과가 있어. 그러면 노원어문학과의 경쟁률이 만약에 똑같이 8대1이야. 그럼 뭐를 할 수 있냐면 국내 입시에서는 이렇죠. 노원어문학과가 통계학과보다 낮은 학과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과예요. 그럼 여기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쓰게 되어지냐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여기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년 특례, 12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노원어문학과를 쓰고 성적이 높은 학과들이 통계학과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재외국민 전형은 통계학과는 좋은 학과이기 때문에 원서를 쓰는 거고 노원어문학과는 선호도가 낮은 학과이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상위학과라고 해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집중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위학과 내에서도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지표가 넓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국립대학으로 예를 들면 통계학과 그러면 성적의 지표가 이 정도 범위라고 합시다. 학생들이 최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그 다음에 최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범위가 요 정도 범위라고 얘기하면 그쵸? 그러면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하면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적은 안 되지만 단지 나는 통계학과를 가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쟁률을 보게 되어질 때 무조건 경쟁률이 8대1이니까 높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특히 그래서 재외국민 전형에는 이 원서 지원 안에 실제로는 합격 가능성이 안 되지만 원서 지원을 노리는 이렇게 허수 지원들이 다량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인기학과일수록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서울서문학과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문과 쪽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들은 뻔하잖아요. 미디어, 그 다음에 국제 이런 거, 통계, 그 다음에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쪽의 학생들이 대부분 다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선호도가 집중이 되어지는 학과 내에서는 고득점자뿐만 아니라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모집 인원이 적은 것보다는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적은 노원어문학과가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노원어문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다른 대학에 합격하기 어려워요. 충원율도 떨어지고 상위 학과가 당연히 충원율도 높게 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위 학과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아니다. 그렇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 그 하위 점수의 점수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점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외국민 전형은 국내 수시 입시와는 달라요. 국내 수시는 상위권 대학은, 다시 말해서 상위 학과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쓰는 거고, 하위 학과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붙으려고 쓰는데 3년 특례나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상위 학과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원서를 쓰지만 가고 싶은 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합격생들의 점수 폭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 학과가 가능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합격 가능성이. 모집 인원이 적고 많고 상위 학과일수록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모집 인원이 적은 쪽보다는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은 쪽으로 가야만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집 인원 이렇게 한 명 뽑는 전형은 사실상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에 한 명을 뽑는데 여기에 붙은 학생이 사실상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고려대나 연세대나 비슷한 대학이라고 봤었을 때는 고려대학교가 거의 최상위 대학이고 최고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를 쓴 사람이 한 명이 붙고 나머지 8명은 다 떨어지는 꼴이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적은데, 만약에 통계학과가 아니라 경제학과나 정치외교나 보건정책학과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2명 정도가 되어지면 사실상 경쟁률은 비슷하게 몰려드는, 마치 물처럼 고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수평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은 쪽의 학과들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문과 쪽과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몰리는 쪽에 다 몰린다는 거예요. 몰리는 학과에. 자연계 쪽에 몰리는 학과는 지금 봤더니 어떤 쪽이 몰립니까? 신소재공학과 지구환경 보니까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물리학과가 경쟁률이 12대1. 전년도에는 5대1이었는데 12대1인데 이런 데는 아마 물리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제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썼겠죠. 전년도의 경쟁률이 낮았고, 그렇죠? 그리고 물리학과는 일반적으로 낮은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수학과의 전년도 경쟁률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기피하면서 경쟁률이 5대1. 이렇게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거는 결국은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과는 반대로 얘기하면 2022학년도는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죠? 또 화공생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해는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연계열에서도 대부분 학생들이 몰리는 쪽은 의대. 그렇죠? 당연하겠죠. 의학 계열의 학생들이 몰리거나 아니면 산업경영공학과라든가 이런 쪽에 경쟁률이 몰리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대학하고 달라요. 연세대학교하고 다르고 다른 대학교하고도 다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고려대는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낮다. 왜 낮았다? 자연계열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연계열의 수학 지필고사를 봤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았던 거거든요. 올해부터는 지필고사를 안 보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경쟁률이 2배 이상 뛸 거라고 봐야 돼요. 고려대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기계공학과가 4.83대 1이었으면 올해는 뭐가 돼? 8대1이나 9대1로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므로 고려대학교 자연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되게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경쟁률이 2배 이상 뜰 테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학과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활동 증빙 서류와 면접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자연계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것보다는 사실 문과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게 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과가 자연계열의 지필고사를 보면서 문과 쪽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문과의 경쟁률이 낮아지고 자연계의 경쟁률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교과 과목의 이수, 성적, 활동의 우수성 등이 문과적, 학과적 적합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학과나 국제학부라든가 아니면 통계학과 같은데, 경제학과 같은데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과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세대나 고려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합격의 스펙들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IB 성적으로 하면은 41점에서 한 43점 정도의 IB 성적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IB 성적이 다소 부족하게 되어지면 SAT나 SAT2나 AP나 또는 공인어학 성적 같은 학력 지표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여쭤보는데 나는 SAT 점수가 없어요, AP 점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 근데 결국은 재외국민 전형이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결국 전 세계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지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호주에서 정규 1등을 했어요. 남아공에서 정규 1등을 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해당 대학이나 해당 지역이나 나라나 학교에서 인정이 되어지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져서 인정받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해외로 유학을 가시는 분들, 또 지금 10학년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 뭘 하셔야 되냐면 서류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시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 표준학력 지표의 하이스코어를 유지하도록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대부분 면접고사를 보는 전형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교내활동, 을 통해서 학과적 적합성 또는 활동의 우수성들을 마련하도록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연세대학교는 단과대학별 모집이고 고려대학교는 학과별 모집이라는 거예요. 학과별 모집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등록률이 떨어지는 이유, 바로 그것이 이제 학과적 적합성이나 학업적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점. 그 다음에 더군다나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안 되는 점들이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뭡니까? 학과적 적합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통계학과에 원서를 썼다. 그럼 자소서 1, 2, 3, 4번에서 통계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적 우수성, 통계학과와 관련된 학업적 적합성을 많이 강조할 텐데, 그런 자소서가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활동 증빙 목록표, 고려대학교의 목록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활동 증빙 서류란 고등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서류로서 수상경력 증명서, 어학능력 입증 서류, 기타 학업 성취도 및 학업의 활동을 증빙하는 일체의 서류를 의미하는 거고, 최대 10개 항목으로 20페이지 이내에서 제출이 가능하고요. 소논문 또는 특허 관련 서류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 이후에 취득한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대부분 첫 번째는 공인어학 성적, 교내 수상, 교내 활동, 교회 수상, 교회 활동 항목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10개 항목이 20페이지 이내에서 제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증빙 서류가 보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서류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은 당연히 사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뭐 토플 115점 딱 쓰면 되지만, 교내 수상이나 교내 활동이나 수상 경력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해외에서 수상을 한 거, 영어로 써져 있는 성적표, 영어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상장은 국내의 입학사정관들이 봐도 그 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에 그와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짐에 따라서 활동증빙 서류의 작성이 중요해졌고, 작성의 방법이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간략하지만 이 안에서
이 상의 가치, 상의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좀 작업하셔야 되고 교내 활동이나 교내 수상 또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들은 증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대한 지금 해외에 계시면서 서류들을 증빙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라든가 교내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교외 활동을 했던 것들 중에서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10개 항목이기 때문에 많이 채우는 게 좋겠죠. 뭐 쓸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 이렇게 2개, 3개. 내용이 적으면 빈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좋고 특히 활동 증빙 서류는 자기소개서가 올해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서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이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의 방법을 종전과 다르게 단지 있는 사실을 무조건 기재한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입학사정관들이 나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 중앙대부터 또 정리하도록 할 거거든요. 하나하나 대학씩 다 정리하다 보면 아마도 보시는 분들이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어느 대학 무슨 과에 원서를 쓸지 아마 대략적으로 전략이 세워지실 것 같고 그리고 또 5월에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면 달라지는 내용들을 다시 업데이트 시켜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